2025년 아성다이소가 발표한 성적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해 매출 4조 5,363억 원, 영업이익 4,424억 원, 두 숫자 모두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었죠. 매출 4조 원이라는 규모는 웬만한 중견 대기업의 살림과 맞먹는 크기인데 그 돈을 1,000원짜리 물건을 한 개씩 팔아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여겨볼 것은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란 100원어치를 팔았을 때 본업으로 회사 손에 얼마가 남느냐를 보는 잣대인데 다이소는 이 수치가 약 9.7%였습니다. 100원을 팔면 10원이 남았다는 뜻이죠. 한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이마트의 영업이익률은 0.16%, 쿠팡은 1.46%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죠. 유통업은 본래 마진이 매우 박한 장사여서 M%와 2% 사이의 이익률은 업계에서 오히려 흔한 수준입니다. 비정상인 쪽은 그들이 아니라 9.7%를 찍은 다이소인 셈이죠. 단순히 견주면 이마트와는 약 60배, 쿠팡과도 6배가 넘는 격차입니다. 마진 박한 유통업에서 영업이익 4,424억 원을 1,000원짜리로 거둬들였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대목이죠. 성장 속도도 가팔랐습니다. 매출은 2024년 3조 9,689억 원에서 한 해 만에 4조 5,363억 원으로 뛰어올랐죠. 고물가가 길게 이어지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다이소로 몰려든 흐름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다이소가 다루는 상품은 약 2만 종에 이르고 가격표는 단 6종류,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뿐이죠. 매장도 빠르게 늘어 2020년 1,339개에서 2025년에는 1,600개를 넘어섰고 5년 사이 약 260곳이 늘었으니 거의 매주 한 곳씩 새 매장이 문을 연 셈이죠. 이제는 다이소 매장이 없는 동네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이고 그렇게 다이소는 어느새 국민 가게라 불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싸다는 것을 부실하다는 말과 같은 자리에 놓죠. 그런데 다이소는 그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상품을 만드는 순서에 있습니다. 보통의 유통업은 한 방향으로 흐르죠. 먼저 물건을 만들고 거기 들어간 원가를 따진 다음 그 위에 마진을 얹어 가격을 정합니다. 이 방식에는 약점이 있죠. 원자재 값이 오르면 원가가 따라오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이소는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죠. 가격을 먼저 1,000원으로 못 박아놓고 그 1,000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거슬러 설계하는 겁니다. 가격이 고정돼 있으니 원가 상승은 가격을 올릴 핑계가 되지 못하고 대신 같은 1,000원 안에서 상품을 더 똑똑하게 설계하라는 숙제로 바뀌죠. 박정부 회장이 남긴 말이 이 방식을 압축합니다. 가격은 1,000원에 묶더라도 품질만큼은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다이소가 깎아내는 것은 품질이 아니라 군더더기입니다. 컵에 손잡이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손잡이를 빼고 양면에 무늬를 넣을 자리라면 한쪽만 인쇄해 원가를 덜어내죠. 이를 받쳐주는 것이 방대한 소식 네트워크죠. 다이소에 따르면 25개국에 걸쳐 약 1,800개 협력업체와 손잡고 약 2만 종의 상품을 다룹니다. 게다가 매달 약 500개의 신상품을 새로 들여오죠. 게다가 다이소는 상품을 100% 직매입하죠. 중간 도매 단계를 건너뛰어 유통비를 줄이고 수백만 개 단위로 한꺼번에 주문하니 같은 물건도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직매입에는 양면이 있죠. 팔리지 않은 재고를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방식이라 무엇이 잘 팔릴지를 가려내는 안목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 보면 다이소는 대량으로 꾸준히 사주는 안정적인 판로가 되어주죠. 약 30명 규모의 디자인팀이 협력업체의 패키지 디자인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여력이 없는 작은 업체를 본사가 대신 받쳐주는 셈이고 가격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 끼워 넣는 구조죠. 그런데 설계만으로 1,000원짜리 한 개에서 정말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한 분석에 따르면 다이소는 1,000원짜리 상품 하나에서 약 100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작아 보이는 이 100원이 1,600개 매장에서 날마다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직매입이란 남의 물건을 받아 팔아주고 수수료만 떼는 위탁 방식과 달리 다이소가 상품을 직접 사들여 직접 판매한다는 뜻이죠. 위탁 방식은 재고 부담이 없어 편하지만 그 대가로 어떤 상품을 얼마나 둘지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죠. 다이소는 그 통제력을 쥐기 위해 재고 부담을 끌어안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이 흐르는 물류망마저 외부에 맡기지 않고 처음부터 직접 지어왔죠. 투자 이력이 그 의지를 보여주죠. 2012년 용인에 1,500억 원, 2015년 부산에 2,500억 원을 들였고 2023년에는 안성에 물류센터를 세웠습니다. 10년 넘게 물류에만 수천억 원을 꾸준히 들여온 셈이죠. 지금도 건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500억 원이 투입되는 세종 허브센터는 국내 다이소 물류센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양주 허브센터에는 자동화 설비에만 1,620억 원이 들어가죠. 세종 허브센터에는 셔틀렉과 GTP 방식이 적용됩니다. GTP란 작업자가 상품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작업자에게 자동으로 이동해 오는 방식을 말하죠. 물류를 직접 짓는 일은 초기 비용이 막대하지만 한번 갖춰놓으면 해마다 드는 비용이 낮아지는 선제 투자입니다. 당장은 부담이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격차로 바뀌죠. 게다가 물류센터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을수록 매장까지의 거리가 짧아져 배송은 빨라지고 운반 비용은 줄어듭니다. 자체 물류에는 또 하나의 효과가 따라오죠.
판매와 재고, 배송 데이터가 모두 회사 안에 그대로 쌓여 어느 매장에 무엇을 얼마나 보낼지에 대한 예측이 정교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직매입과 물류는 따로 노는 두 가지가 아니라 상품을 사들이는 손과 그 상품을 나르는 발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한 몸인 셈이죠. 작은 이익을 흔들림 없이 반복해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다이소는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 물류라는 영역에 가장 많은 돈을 들였죠. 그렇다면 세 번째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세 번째 비밀은 다이소가 쓰는 돈이 아니라 쓰지 않는 돈에 있습니다. 바로 광고비죠. 한 분석에 따르면 다이소가 한 해 광고에 쓰는 돈은 약 38억 원, 매출의 약 0.1% 수준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쿠팡은 매출의 약 2-3%를 광고에 쏟아붓죠.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그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마케팅 예산만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다이소가 광고 없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뜻밖의 단순합니다. 전국에 1600개가 넘는 매장이 거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매장 그 자체가 하나의 광고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출근길과 장보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다이소 간판을 마주칩니다. 1,000원에 산 물건이 쓸만하면 그 경험은 입소문과 SNS를 타고 알아서 퍼져나갑니다. 최근에는 다이소에서 산 물건을 보여주는 영상이 꾸준히 화제가 되면서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부르는 효과까지 생겼죠. 입지를 고르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다이소는 임대료가 비싼 1급 상권의 핵심 자리를 굳이 고집하지 않고 대신 한 단계 아래인 B급 상권을 택하죠. B급 상권이란 사람의 발길은 충분히 오가지만 임대료는 한 단계 낮게 매겨지는 길목을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 건물을 사들이기보다는 빌려 쓰는 임대형 매장을 선택하죠. 비싼 부동산을 자산으로 묶어두는 대신 매장을 운영하는 일 자체에 힘을 모으겠다는 선택입니다. 건물값이 오르내리는 위험을 떠안지 않으니 회사는 본업인 물건 파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죠. 이렇게 아낀 광고비와 임대료는 다시 가격으로 되돌아갑니다. 가격이 싸니 손님이 모이고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은 또다시 그 자체로 광고가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죠. 들여다보면 다이소의 모든 선택은 하나의 원리로 꿰어집니다. 쓰지 않은 돈을 가격으로 바꾼다는 원리죠. 경쟁사가 마케팅 비용을 늘릴수록 그 부담은 결국 가격에 실리지만 다이소는 그 길을 처음부터 비켜섰습니다. 거꾸로 된 상품 설계, 직매입과 자체 물류, 그리고 광고비 절약 세 가지 답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죠. 그런데 이 정교한 시스템은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했을까요? 이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30년 가까이 다듬어온 결과물입니다. 시작은 1988년 박정부 회장이 생활용품을 일본에 수출하던 작은 무역회사였죠. 이미 40을 넘긴 늦깎이 창업자였는데 그 출발이 30년 뒤 4조 원대 회사로 이어졌습니다. 1992년에는 아성산업을 설립했는데 아성이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아시아에서 성공하라는 뜻을 담아 지어준 것이었죠. 1997년 서울 천호동에 첫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다이소로 불리지만 1호점의 본래 이름은 아스코 이븐 프라자였죠. 전환점은 2001년에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다이소 상요가 약 38억 원을 투자해 지분 34.21%를 가져갔고 우리가 아는 다이소라는 이름도 이때 함께 들어왔죠. 그런데 이 일본 지분은 오랫동안 회사의 발목을 잡는 꼬리표가 됐습니다. 일본 자본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한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일본 기업 논란과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됐죠. 그러나 2023년 12월 한국 측이 그 지분을 약 5천억 원에 전량 사들이면서 회사는 완전한 독립을 이뤘고 그 오랜 꼬리표도 비로소 끊어냈습니다. 다만 이 효율의 구조에는 그림자도 드리워있죠. 한 협력업체는 본사가 이익을 더 내려 할 때마다 납품가를 깎으라는 압박이 따라온다고 증언했습니다. 2020년에는 부당 반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죠. 물론 상생 노력도 있어 다이소는 협력사 약 600곳에 납품대금 1,500억 원을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매출의 약 70%가 협력업체 상품에서 나오는 만큼 이 관계야말로 회사를 떠받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5,000원의 벽을 지키는 일도 점점 버거워지고 있어 다이소는 다이소몰 뷰티,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세 가지 새 성장 엔진을 키우고 있죠. 다이소의 싼 가격은 25년을 거꾸로 설계해온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이소에 들르면 그 1,000원짜리 하나가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효율의 끝에는 협력업체와 균일과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숙제가 함께 남아있죠.